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TK 호텔 40층의 펜트하우스. 나의 마지막 일터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대리석 바닥에 마지막 얼룩을 닦아내는 내 모습이 통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다. 21살. 윤설이. 그것이 나의 이름이었다. 이름처럼 내 삶은 늘 서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설이 씨, 내일도 잊지 말고 출근하세요. 깐깐한 룸메이드 반장이 내게서 흰 장갑을 벗겨내며 말했다. 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내게서 나는 땀과 소독약 냄새가 어색하게 뒤섞였다. 나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의 탈의실로 향했다. 낡은 유니폼을 벗고 닳고 다른 내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루 8시간의 호텔 청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내 21살의 삶은 고된 노동과 잠시의 쪽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호텔의 화려한 정문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옷깃을 단단히 여몄다. 눈앞에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값비싼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연인들이 웃으며 밤거리를 거닐었다. 그 모든 풍경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불빛 중 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내가 사는 곳은 이 화려한 도심에서 버스로 40분을 달려 도착하는 언덕배기의 낡은 옥탑방이었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난 뒤 내게 허락된 유일한 나의 공간. 나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오늘도 걷기 시작했다. 익숙한 길, 익숙한 고독. 오늘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펜트하우스 때문이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의 궁전 같았다. 먹다 남은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명품 옷가지들. 그들이 하룻밤 유흥을 위해 쓰는 돈이 어쩌면 내가 1년을 꼬박 벌어야 하는 돈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 사이의 아득한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게 다가왔다.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방에서였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을 때 내 손끝에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닿았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검은색 몸체에 백금으로 장식된 클립, 그리고 펜초 끝에는 하얀 눈꽃 모양의 로고가 선명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거 하나면 옥탑방의 월세 석 달치는 거뜬히 낼 수 있을 텐데, 찢어진 운동화 대신 따뜻한 겨울 코트를 살 수도 있을 거고, 며칠 동안은 컵라면 대신 따뜻한 쌀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유혹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방의 손님은 이미 체크아웃을 했고 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다. 분실물이라고 신고해봤자 제대로 주인을 찾아줄 확률도 희박하다. 그냥 내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만년필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왔다. 그때 뇌리 속에서 보육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설이야, 가난한 건 죄가 아니란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네 영혼까지 팔아서는 안 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너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 나는 윤설이다. 세상에 버려졌지만 내 영혼까지 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1층의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지배인이 허름한 내 행색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시죠? 401호 펜트하우스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내밀었다. 지배인은 그것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런 비싼 걸 훔치지 않고 가져온 게 용하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이만 가봐도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차가운 태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호텔을 나왔다. 서운하지 않았다. 그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비록 내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나는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려 애썼다. 체크아웃 직전에 마주쳤던 백발이 성성하고 허름한 재킷을 걸친 할아버지. 그는 내게 수고가 많구려 하며 인자하게 웃어주었던 유일한 손님이었다. 부디 저 비싼 펜이 무사히 그분에게 돌아가기를. 한참을 걸어 마침내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내 옥탑방에 도착했다. 낡은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방 안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단출했다. 얇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옷 보따리, 그리고 책 몇 권이 놓인 상자가 내 세간의 전부였다. 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마지막 남은 컵라면에 부었다. 김치가 익어가는 시큼한 냄새가 작은 방을 채웠다. 창가에 쪼그리고 앉아 뜨거운 면발을 후후 불며 삼켰다. 창밖으로는 내가 방금 걸어 나온 세상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내가 일하는 TK 호텔의 거대한 로고가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곳과 이곳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두 개의 세계. 식사를 마치고 나는 내 유일한 보물이 담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내가 처음 보육권 앞에 버려졌을 때 내 강보에 함께 들어있었다는 유일한 물건.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서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은색 단추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다. 눈꽃송이 같기도 하고 활짝 핀 매화 같기도 한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난 20년간 수백 번, 수천 번을 더듬었지만 여전히 그 문양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이것이 나의 뿌리였다. 나를 세상에 내놓은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 나는 왜 버려졌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단추를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심장박동과 함께 미지근하게 데워졌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단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고 누웠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은 여전히 나를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서리처럼 외롭고 차가운 내 21살의 밤이 그렇게 또 하루 깊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최 이사,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보고하는 건가? TK그룹 50층. 내 집무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했다. 나는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정영을 등진 채 내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최유라 이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 중 하나였지만 오늘의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대표님, M&A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습니다. 최선초의 이사가 말하는 최선의 기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지? 상대는 우리의 핵심 기술을 탐내는 하이의 나일 뿐이야. 이런 헐값에 우리 미래의 일부를 넘기라는 건가 보고서는 반려하지. 이틀 주지. 이틀 안에 상대를 굴복시킬 새로운 전략을 가져와. 못하겠다면 자네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내 말에 최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감정 소모는 불필요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와 효율, 그리고 승리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개인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본가라고 뜨는 발신자 정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원을 꺼버렸다. 보나마나 성북동 어르신들의 잔소리일 터였다. 선 시장의 막내딸과 저녁 식사는 언제 탈 거냐. 결혼은 그룹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다 같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레퍼토리. 내게 결혼은 사랑 같은 비논리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업 간의 가장 중요한 계약일 뿐이었다. 하지만 몇 분 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조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라냐? 강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계산이 정지했다. 할아버지, 나를 후계자로 키우고 내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신, 내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분.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호령하던 노쇠한 사자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병원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우리 가문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유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급성 심근경색. 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의지에 따라 생명을 겨우 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정신이 드실 때를 대비해 저에게 따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나를 조용한 가족 상담실로 이끌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이 유언의 내용을 즉시 강태준 대표님께 전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유 변호사가 읽어 내려가는 유언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재산 분배, 그룹의 향후 운영 방향 등 대부분은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내게 남기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의 유일한 손자 강태준에게 너는 나를 닮아 영리하고 강하며 이기는 법을 안다. 나는 그런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평생 가지지 못했던 것을 채워주고 싶구나.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다. 유원장은 며칠 전 할아버지가 겪었던 작은 일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끼던 만년필을 호텔에서 잃어버렸다가 한 청소부 소녀 덕분에 되찾게 된 이야기였다. 그 아이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난함 속에서도 가장 정직한 길을 택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우리 TK그룹이 앞으로 100년을 더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나의 손자 강태준은 이 유언장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옥탑방에 사는 윤설이라는 아이를 찾아 결혼해야만 한다. 뭐라고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이건 노망난 늙은이의 정신 나간 장난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다음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결혼은 1년간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강태준이 이 조건을 이행할 시 1년 뒤 TK그룹의 모든 의결권과 소유권은 온전히 그에게 승계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유언을 거부하거나 1년 안에 혼인관계가 파기될 시 나의 모든 주식과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며 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될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그 안에 윤설이라는 정체모를 미끼를 던져놓은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제국, 나의 모든 것을 고작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계집애 하나와 맞바꾸라는 말인가. 나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다음 날 나는 내 집무실에서 조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윤설이 21세, 부모 없음, 보유권 출신, 현재 TK호텔 객실팀, 한식당 서빙 등 복수의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거주지 마포구, 합정동 옥탑방, 재산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 특이사항 없음. 보고서의 내용은 비참하리만치 단출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결혼해야 할 상대가 고작 이런 여자였다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틀림없었다. 차 준비해. 나는 조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 불쾌하고 비효율적인 거래를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 했다. 내 차가 합정동의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최고급 이탈리아 구두를 신고 낡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오르는 내 모습은 한 폭의 부조리한 희극과도 같았다. 아덕덕. 내가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낡은 티셔츠에 몸빼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보고서에 있던 사진보다 더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바로 윤설이었다. 나는 그녀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한눈에 모든 것이 들어올 만큼 좁고 가난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상과 얇은 이불, 그리고 라면 봉지 몇 개. 그녀의 세상은 이게 전부였다. 누구? 세요. 그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자기소개 따위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작은 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와 통장 하나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내 이름은 강태준이다. 나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유언, 결혼 계약,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나는 그녀의 표정 변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것은 감정을 나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이자 거래일 뿐이었다. 이 계약서에 사인해 나는 서류 봉투에서 인감과 계약서를 꺼냈다. 1년 동안 내 아내 행세를 해주면 돼. 공식 석상에 몇 번 얼굴을 비추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 대가로 이 통장에 있는 50억은 당신 것이야. 50억,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돈. 나는 그녀가 기뻐하며 울부짖거나 혹은 놀라서 기절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짜증이 났다. 선택은 당신이 해.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50억을 손에 넣어 새로운 인생을 살든가, 아니면 거부하고 평생 이 쓰레기 같은 옥탑방에서 라면이나 먹으며 살든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시간 낭비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내게 그녀는 인격체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던진 성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 남자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내 작은 밥상 위에는 내 평생의 가치와 맞먹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과 내 영혼을 팔아넘기라는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비현실적인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의 시작인가? 나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1년 동안 그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 세상의 눈을 속이는 것. 그 대가로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굴욕감과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지 못하면 이 옥탑방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신세. 며칠 전 낡은 운동화에 밑창이 떨어져 비 오는 날 양말을 흠뻑 적셔야 했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내일. 선택지는 없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리고 내 이름 석자, 윤설이를 계약서 위에 새겨 넣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우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옥탑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조 비서라는 남자가 채서 내려 내 작은 짐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과거와 내 가난과 그리고 초라했던 내 자신을 그 옥탑방에 모두 남겨두고 떠나는 심정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성과 같은 대저택이었다. 어제까지 내가 청소하던 호텔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크고 더 위압적이었다. 나는 그 거대한 철문 앞에서 내가 코레카라 새로운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칼처럼 주름이 잡힌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리 아가씨. 저는 이 댁의 일을 총괄하는 박 집사라고 합니다. 그는 나를 아가씨라고 불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지만 차가운 태도였다. 도련님께서는 아가씨께서 이 댁의 질서와 규칙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십니다. 그는 내게 두꺼운 책자 한 권을 건넸다. 그 안에는 식사 시간과 예절, 복장 규정, 출입 가능 구역과 불가능 구역,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목소리, 톤에 대한 규칙까지 수십 가지의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군대와도 같았다. 나는 이제부터 윤설이가 아니라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일 뿐이었다. 내게 배정된 방은 내 옥탑방의 10배는 될 법한 크기였다. 방 안에는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명품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나는 숨이 막혀왔다. 이곳은 방이 아니라 나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새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웃어야 하는 한 마리 앵무새에 불과했다. 이 집에서의 첫 며칠은 악몽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유령처럼 내 주변을 맴돌며 나를 감시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나는 거대한 인형의 집에 갇힌
살아있는 인형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박 집사의 딸 박민영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스스로를 이 집의 예비 안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현재는 TK그룹의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어머, 네가 그 애구나. 아버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어. 보육권 출신이라지.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말했다. 태준 오빠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다니까.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주워와서는. 그녀는 실수인 척 내게 오렌지 주스를 쏟기도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두 번째는 최유라 이사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른팔이자 TK그룹에서 가장 유능한 여성 임원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처음 마주친 나를 서류를 검토하듯 차갑게 평가했다. 윤설이 씨라고 했죠. 대표님의 결정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대표님의 옆자리는 단순히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TK그룹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대표님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너 같은 무식한 여자는 주제를 알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멸시와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반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는 내 영혼을 팔았고 이것은 그 대가였다. 나는 그저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감옥에서의 형기처럼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운명의 그날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 강태준은 프랑스에서 온 중요한 투자자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저녁 만찬을 열었다. 수천억 원이 걸린 중요한 계약을 앞둔 자리였다. 그의 역할은 완벽한 주인이었고 나의 역할은 그 옆을 장식하는 말 못하는 인형이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와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몄다. 내 몸에 걸쳐진 드레스와 보석의 가격을 합치면 아마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마리오네트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저 웃기만 해. 알겠어.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 강태준이 나에게 차갑게 경고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에서 온 투자자들은 중년의 신사들이었다. 그들은 저택의 화려함과 음식에 감탄했지만 분위기는 시종일관 딱딱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이야기였으니까. 강태준과 최유라 이사가 그들을 상대했고 나는 병풍처럼 그들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조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통역을 맡기로 했던 전문 통역사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순간 만찬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최유라 이사가 당황하며 자신의 짧은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프랑스 투자자들은 영어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떠올랐다.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를 앞둔 최악의 상황이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우리는 이만 일어나야겠소. 투자단의 대표인 뒤부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그룹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터였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고 최유라 이사는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프랑스어 대화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알아듣고 있었다. 프랑스어
그것은 보육원에서 보낸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후원받은 낡은 책들 속에서 나는 현실의 나를 잊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도서관의 프랑스어 원서들을 필사하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발음을 외웠다.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파리의 센 강변을 거닐 날을 상상하며 그것은 나의 유일한 사치이자 비밀이었다. 나서지 마. 윤설이, 넌 그저 인형일 뿐이야. 내 안의 이성이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강태준의 굳은 얼굴과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최유라 이사의 창백한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쓸모없는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아주 작고 유치한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강태준의 눈에는 네가 감히 뭘 하려고 라는 경고의 빛이 어렸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뒤부아 씨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내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가장 부드럽고 완벽한 발음의 팔이 악센트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뒤부아 씨, 괜찮으시다면 제가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뒤부아 씨는 놀라움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다른 투자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최유라 이사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조 비서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강태준, 그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생명체를 관찰하듯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경의와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흥미로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세장의 앵무새가 아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나 자신의 목소리로, 나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른 것이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당신 대체 누구지? 그날 밤 프랑스 투자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내 질문에 윤설이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위태롭고 작았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내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내 인생은 언제나 예측과 통제 속에서 움직였다. 모든 변수는 사전에 계산되어야 했고 모든 위험은 제거되어야 했다. 윤설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나는 그녀를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할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하는 1년짜리 계약직 아내라고 정의했다. 나의 통제해 있는 완벽하게 수동적인 존재. 하지만 어젯밤 그녀는 내 모든 정의와 계산을 비웃듯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단순히 유창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찰력과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고유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지성과 깊이의 문제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보육원 출신의 호텔 청소부와 식당 서빙으로 생계를 잇던 여자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부터 나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유령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이전과 달랐다. 나는 박 집사의 딸 박민영이 로비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어머, 아직도 이 집에 있었네. 쥐 죽은 듯이 지내니까 없는 줄 알았잖아. 하고 비아냥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전의 나라면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윤설이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바라보는 듯한 무심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그런 그녀의 태연함에 되려 분하여하는 박민영의 유치한 모습.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짜증이 일었다. 그것은 박민영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조 비서를 시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자회사의 분기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전부 영어로 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적인 자료였다. 이걸 왜 저에게 대표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핵심 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조 비서의 말에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울면서 포기하거나 혹은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 엉터리 보고서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한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다시 그녀를 내 통제하에 변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 서재로 들어온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앞에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내밀었다. 단 3페이지.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회사의 전문 분석팀조차 놓치고 있던 핵심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날카로운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이걸 정말 당신 혼자서 한 건가? 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데이터의 행간을 읽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경외감, 그리고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윤설이는 내가 사들인 계약 상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광산 속에 숨겨져 있던 아직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그리고 그 원석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을 때 저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는 나를 향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박 집사는 자신의 방으로 딸 민영을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 그 계집애가 요즘 점점 기어올라요. 태준 오빠가 걔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다고요. 박민영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박 집사는 그런 딸을 진정시키며 와인잔을 채워주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충성스러운 미소 대신 뱀처럼 차가운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란다. 민영아, 더 심각한 건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신뢰요? 그래, 저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 만약 도련님께서 저 아이에게 회사 재무 자료라도 보여주시는 날엔 내가 지난 20년간 이 집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단다. 그가 말하는 쌓아 올린 것이란 수십 년에 걸쳐 TK그룹의 자산을 교묘하게 빼돌려 축적한 막대한 비자금을 의미했다. 그는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다. 가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였다. 그럼 어떡해요? 저 계집애를 당장 쫓아내야죠.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 아이는 이제 도련님의 약점이자 동시에 방패가 되었어. 저 아이를 치우려면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도련님께서 제 손으로 직접 저 아이를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박 집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내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사업 헬리오스 프로젝트였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가 있다.
그날 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 거다. 박 집사는 자신의 계획을 딸에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충성을 무기로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보안 점검을 핑계로 윤설이의 노트북에 접근하여 경쟁사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킨 것처럼 조작할 계획이었다. 유출의 대가로 윤설이의 차명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거래 내역도 만들 터였다. 그리고 민영이 내 역할이 중요하단다. 너는 상류층 사교계의 인맥을 이용해서 윤설이가 돈에 쪼들려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보육원 출신 근본 없는 것이 돈맛을 보더니 씀씀이가 해퍼져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럼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범인으로 믿게 될 테니까.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내가 평생을 바친 프로젝트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최악의 시나리오. 나는 그 시각, 그 모든 음모를 까맣게 모른 채 서재에서 윤설이가 요약해온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TK그룹의 정식 직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런 인재를 그저 집 안에 가둬두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었다. 그때 박 집사가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차와 다과를 쟁반에 받쳐 들고 있었다. 도련님, 밤이 깊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는 내가 어릴 적부터 늘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과 충성스러운 눈빛에서 나는 한치의 의심도 찾아낼 수 없었다. 내게 그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고맙군, 박 집사. 나는 그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다가올 주주총회에서의 성공적인 발표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중심에는 윤설이라는 놀라운 변수가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몰랐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내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새로운 희망으로 여기는 윤설이가 그 칼날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모든 비극의 무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의 흥분과 자신감에 휩싸여 있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내 모든 것을 바친 역작이었고 오늘 그 위대한 결실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대표 강태준으로서 나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나는 넥타이를 바로매며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그 옆에는 우아한 아이보리색 투피스를 입은 윤설이가 서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나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강사들을 붙여주었다. 경제, 경영, 그리고 사교 예절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이제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옥탑방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나의 아내라는 자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내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 박혔다. 행사장이 열리는 TK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이미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 그리고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나는 윤설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시선들을 즐겼다. 윤설이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 병기였다. 박 집사는 행사장 총괄 책임자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도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보고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신뢰를 표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완벽한 성공을 향한 무대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윤설이의 시점. 나는 강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단상 위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빛나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내가 감히 속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비참함은 없었다. 대신 저 남자의 옆에 서고 싶다는, 그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작은 욕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가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에 있습니다. 강 대표, 갑자기 객석에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그는 강태준에게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호성그룹의 추천 이사였다.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 빛났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방금 막 수신된 긴급 속보 알림이 떠 있었다. 단독 TK그룹, 헬리오스 프로젝트, 핵심 기술, 경쟁사의 유출 파문,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동시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소음이 되어 홀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사는 그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강태준 대표,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방금 전 경쟁사인 넥스트 에너지 측에 모두 넘어갔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십시오. 단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 강태준의 발표 자료 대신 누군가 휴대폰으로 전송한 화면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데이터 유출 기록이었다. TK그룹 내부 서버에서 외부의 특정 IP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도와 데이터가 전송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아래 모든 것을 끝장내는 한 줄의 정보가 떠 있었다. 데이터 유출 발신지 강태준 대표 자택 내부 IP, 실행자 명예 윤설이, 내 이름이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해 날아와 박혔다. 의심, 경멸, 조롱, 그리고 배신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사는 한 장의 사진을 더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경쟁사인 넥스트 에너지 측에서 거액의 자금이 스위스 은행의 한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기록,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 정보. 계좌주윤 SEO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꼼짝없이 TK그룹을 배신한 희대의 스파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달라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절망했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작은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배신감, 그리고 나를
잘못 계산된 변수로 취급하는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의 시점. 스크린에 떠오른 윤설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신뢰하기 시작했던, 내가 가능성을 보았던 그녀가 어떻게...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내부 IP, 그녀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속였다. 처음부터 그녀는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언마저 그녀가 꾸민 연극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얼굴. 그녀는 내게 필사적으로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믿어달라는, 도와달라는 애원.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내 등 뒤에는 TK그룹의 운명과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었다. 지금 내가 그녀를 감싸는 순간 나는 공범이 되고 TK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유라 이사가 내게 다가와 절박하게 속삭였다. 대표님,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사업가다. 사업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윤설이의 눈을 애써 외면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이것은 우리 그룹의 존망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는 장내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TK그룹은 즉시 강도 높은 자체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설이 씨는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직 처리하며 보안팀의 통제하에 대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 선언에 윤설이의 눈이 절망으로 깨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내 손으로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린 것이다. 보안팀은 윤설이 씨를 지금 당장 행사장 밖으로 에스코트하도록. 내 명령에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고는 그들에게 이끌려 행사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녀는 그렇게 홀로 나의 세계에서 추방되었다. 주주총회는 긴급히 정회되었다. 나는 곧바로 이사진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그룹은 끝장입니다. 당장 강태준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진들은 나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나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결국 그들은 내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강 대표, 내일 동의 트기 전까지 당신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진범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CEO 자리에서 해임할 것이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뿐이야. 회의실을 나온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할아버지의 회사, 내 평생의 꿈, 그리고 내가 믿기 시작했던 한 여자. 나는 그녀를 희생시켜 회사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제 이 절망적인 투기장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TK호텔 35층의 작은 대기실. 나는 그곳에 갇혀 있었다. 창문도 없는 사방이 새하얀 벽으로 막힌 공간. 마치 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방이었다. 나는 방금 전 수백 개의 눈앞에서 기업 스파이, 배신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범죄자처럼 끌려 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에 몸을 떨 힘조차 없었다. 강태준,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 내까지 것을 믿었던 내가 바보지 라고 말하는 듯한 그 경멸의 시선이 1000개의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쑤시는 것 같았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영원히 저들의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터였다. 나는 생각해야만 했다. 지난 한 달간 이 저택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는 눈을 감고 기억의 필름을 되감았다. 놈들의 함정은 완벽했다.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모든 증거는 내가 반박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 반드시 어딘가에 균열이, 아주 작은 틈이 있을 터였다. 그때 뇌리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전 박 집사가 나에게 했던 말. 아가씨 도리언님께서 아가씨의 보안을 위해 노트북에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노트북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는 내 노트북을 들고 가 1시간쯤 뒤에 돌려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였을 것이다. 그가 내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심거나 데이터 유출의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이 또 하나의 기억. 며칠 전 나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박 집사가 낯선 남자와 귓속말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경쟁사인 넥스트 에너지의 로고가 박힌 넥타이핀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심증일 뿐 물증이 될 수는 없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박 집사가 내 노트북을 가져갔었다라고 외쳐봤자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범인의 발악으로 치부할 뿐일 터였다. 절망적이었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나는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그때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의 작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가졌던 나의 유일한 것. 나는 주머니에서 은색 단추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익숙한 감촉. 이젠 다 끝난 걸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개처럼 하나의 기억이 내 뇌리를 관통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약 2주 전 나는 이 집에 신참 하녀를 도와 서관 3층의 낡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예전에 일했던 사용인들의 낡은 유니폼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고 해진 집사복 한 벌을 꺼내보았다. 수십 년은 된 듯한 아주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다. 그런데 그 옷의 소매뿌리에서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 은색 단추와 똑같이 생긴 단추 하나가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저 신기한 우연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기억은 내게 마지막 구명줄처럼 다가왔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아주 작고 불확실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주세요. 강태준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문 밖에 있던 보안 요원이 안 됩니다. 대표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막아섰다. 제발요. 딱 1분만 조 비서님과 통화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대로라면 TK그룹은 정말 끝장이라고요. 내 필사적인 외침에 보안 요원이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강태준 대표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내 말을 무시했다가 벌어지는 모든 책임. 당신이 질 수 있습니까? 내 협박이 통했는지. 그는 마지못해 무전으로 조 비서를 연결해 주었다. 조 비서님 저예요. 윤설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시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서관 3층 창고. 낡은 직원 유니폼이라고 쓰인 상자 안에 아주 오래된 집사복이 한 벌 있을 거예요. 그 옷소매에 달린 은색 단추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단추, 이 눈꽃 모양의 단추를 누가 언제 디자인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제발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내 말은 횡설수설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조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통화를 끊었다. 나는 이제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비상이사회가 재소집된다는 방송이 들려왔다. 나는 보안요원에게 나도 그 회의에 참석해야겠다고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대표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내가 이대로 끌려나가면 대표님은 아내 하나 관리 못해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사람이 될 뿐이다. 내 논리에 보안요원은 결국 나를 이사회장으로 데려갔다. 내가 다시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적의가 가득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지치고 패배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곧장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이사들을 무시하고 단상 아래 강태준의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는 박 집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박 집사님, 내가 그를 부르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집사님께서는 저희 강씨 집안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이전에는 어디서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일 뿐입니다.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저의 성실함을 보시고 저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지요. 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지만 나는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옆문이 열리며 조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집사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그 옷과 함께 작은 메모지를 건네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내가 가진 비단 주머니에서 은색 단추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조 비서가 가져온 집사복 소매에 달린 단추와 나란히 놓았다. 디자인과 크기, 재질까지 완벽하게 똑같았다. 이 두 개의 단추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박 집사님, 이 낡은 집사복은 집사님의 것이 맞지요? 박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냥 오래전에 어디서 얻은 옷일 뿐이요. 단추 하나 가지고 무슨 억지요? 나는 조 비서가 건네준 메모를 펼쳐들었다.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려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이 단추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추가 아닙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윤명진 씨가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없는 시그니처 버튼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나이가 지긋한 몇몇 이사들은 윤명진이라는 이름에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 윤명진 씨는 2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외동딸 하나만을 남긴 채로요. 그 외동딸이 바로 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 집사님,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던 이 단추를 당신의 옷에 달고 있었던 겁니까? 20년 전 그날,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 단추를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내 외침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아니야, 아빠는 아니야. 객석에 있던 박민영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 그건 사고였어. 아빠는 그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단 말이야. 돈 몇 푼 훔치려고 했던 것뿐인데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그녀의 자백,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다. 박 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충성스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공포로 일그러진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보안 요원들이 박씨 부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손에 쥔 은색 단추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버린 부모님의 원망스러운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작은 단추가 결국 나를 구원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단상 위에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충격과 경악,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이겼다. 그날 주주총회장의 단상 위에서 나는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박민영의 절규 섞인 자백과 박 집사의 무너진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윤설이의 마지막 선언. 그녀는 홀로 수백 개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장 작은 과거의 파편 하나로 거대한 제국의 거짓을 무너뜨렸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나를 향한 원망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고 투명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틀렸다. 혼란과 충격으로 마비되었던 내 뇌리를 관통한 첫 번째 생각이었다. 나는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조비서 당장 언론을 통제하고 박 집사 부녀의 신병을 확보해 보안팀은 행사장 전체를 폐쇄하고 모든 이사진과 주주들을 진정시켜 내 외침에 넋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무대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윤설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에 쥔 은색 단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괜찮아. 내 목소리가 멍청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겪었을 배신감과 고통의 깊이를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전쟁을 치렀다. 박 집사의 범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TK그룹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와 자재 구매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내세워 막대한 자금을 횡령해왔다.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기술 유출은 그동안의 비리를 덮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20년 전 윤명진 디자이너 부부의 교통사고가
박 집사가 사주한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는 윤명진의 재산과 디자인을 모두 빼앗기 위해 자신의 옛 주인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이다. 나는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TK그룹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다. 어느 날 오후 최유라 이사가 내 집무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다. 그녀는 내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사직서였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면서도 박 집사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릇된 판단으로 대표님과 윤설이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사직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 그녀의 앞으로 다시 밀었다. 내 눈은 더 장님이었습니다. 최 이사,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을, 나를 기만하고 있던 적을 20년 넘게 가족처럼 신뢰했소. 당신의 판단 착오보다 나의 어리석음이 100배는 더 컸단 말이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유능한 사람이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리더십에 대한 시험이자 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증명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랫사람의 실수를 질책하는 오만한 보스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함께 책임질 동료를 원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 이내 말없이 사직서를 거두어 드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회사 일과 함께 윤설이의 과거를 되찾아주는 일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나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박 집사에게 빼앗겼던 윤명진 디자이너의 모든 재산과 저작권을 되찾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윤설이가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 윤명진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보육권 출신의 신데렐라가 아니라 비극을 딛고 일어선 상속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명진 디자인 재단을 설립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윤설이를 세웠다. 윤설이 씨, 나는 당신에게 TK그룹의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집무실로 불러 정식으로 제안서를 내밀었다. 최고 위험 관리 및 윤리 경영 책임자. 우리 그룹의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감시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리요.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 그리고 가장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이것은 자선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인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제안서를 내려다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계약 아내가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사이에 1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었다. 형식적인 계약 기간의 만료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었다. 나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조용한 언덕으로 향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할아버지의 비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려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신의 마지막 큰 그림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는 품 안에서 1년 전 그녀에게 내밀었던 그 차가운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 그 종이에 불을 붙였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우리의 거짓된 시작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그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윤설이,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 모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내 성공을 위한 장기말이라고 여겼지. 당신의 진심을 보고 당신의 능력을 보면서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믿지 못했어. 내가 당신을 가장 지켜줘야 할 순간에 나는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내버렸어. 평생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나는 당신에게 지은 거야.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구원했어. 당신이 홀로 진실을 밝혀냈을 때, 당신이 그 무대 위에서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강인함에, 당신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나는 당신이라는 영웅을 사랑하게 된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은색 단추를 모티브로 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세공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러니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안을 했다. 계약의 이름은 사랑. 계약 기간은 영원. 그 계약서에 당신의 남편으로 내 이름을 서명하게 해줄래.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일어나 그녀를 내 품에 가득 안았다. 우리의 거짓 계약은 불타 사라지고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계약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봄, 나는 TK그룹 본사 45층 새로 신설된 윤리경영 및 위기관리 총괄실이라는 긴 이름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2년 전 내가 범죄자처럼 끌려나왔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그 누구도 나를 더 이상 보육권 출신의 가짜 사모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윤설이 실장님이라고 불렀다. 내 책상 위에는 2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와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었다. 다른 하나는 윤명진 디자인 재단의 제1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나와 꼭 닮은 겁에 질렸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눈빛의 한 여학생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였고 존경받는 기업의 임원이었으며 과거의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실장님, 오늘 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유라 이사, 아니 이제는 부사장이 된 그녀가 웃으며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2년 전
나를 가장 차갑게 대했던 그녀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진 회사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왔다. 고마워요. 유라 씨, 곧 내려갈게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직함 대신 이름으로 불렀다.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아트홀은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객석에는 올해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나와 같은 아이들 수십 명이 설레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객석 가장 앞자리에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남편,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섰습니다. 20여 년 전,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옥탑방의 컵라면, 차가운 새벽 공기, 그리고 나를 버티게 했던 작은 꿈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행한 환경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편견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윤명진 재단이 그 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나는 20년 전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평창동의 그 차가운 대저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에서 살았다. 집 안 곳곳에는 지훈이 직접 만든 원목 가구들과 내가 고른 따뜻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나의 첫 번째, 진짜 집이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우리 아내 태준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내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처럼 기분 좋은 나무 냄새가 났다. 당신도요. 객석에서 나 보면서 계속 아빠 미소 짓고 있던 거 다 봤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이렇듯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기 방에서 잠든 우리의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개월 전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딸.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라는 의미였다. 아이는 나를 반, 그리고 태준을 반씩 닮아 있었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건넸다. 봄이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딸랑이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아주 익숙했다. 바로 내 은색 단추와 똑같은 눈꽃과 매화가 어우러진 문양이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처음 손에 쥐는 장난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면 했어.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때 당신을 외롭게 했던 그 상징이 이제는
우리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상징이 되기를 바라서 버려짐의 상처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과 우리를 만나게 해준 운명의 증표로 기억되기를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의 품에 기댔다. 한때 내 이름 서리처럼 내 인생은 춥고 시렸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고 차가운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내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던 이 은색 단추는 원망과 고독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따스한 봄 같은 아이가 있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징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내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인생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에게 찾아온 후 시작된 나의 두 번째 봄은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찬란한 햇살과 향기로 내 삶을 영원히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